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연하 남편과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을 한 39 여성입니다. 결혼이 꽤 늦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본의 아니게 파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청첩장도 전부 돌렸었고 예식장까지 예약을 다 한 상태여서 파토가 난 바람에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혼자 살아왔었지요. 저는 전문대 졸업 후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 장사라서 큰돈을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 와서 그런지 혼자 조금씩 재산을 불려가며 살 정도는 벌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용실을 하다 보니 여자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결혼이란 걸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저것 재면서 골치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좋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크게 후회를 하고 있네요. 제가 연하남에 눈이 멀어서 자기 팔자 자기 손으로 꼬았다며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충분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여기에라도 제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약 2년 전쯤에 한참 살이 찌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긴 한데 이상하게 그때는 입맛까지 도는 바람에 몸무게가 꽤 늘더라고요. 평생 혼자 남들 눈치 안 보고 혼자서 살지언정 그래도 자신을 가꾸는데 손을 놓지는 말자는 주의여서 저는 부랴부랴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러 오던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헬스 트레이너 뭐 그런 건 아니고 영상 제작을 하거나 영상 제작 강의를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낮에 꼬박꼬박 1시간씩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며 가며 자연스럽게 친해지자마자 어느 날 신랑이 제게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싶다고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겁니다. 성실해 보이는 데다 외모도 그리 나쁜 편이 아니라서 별 생각 없이 몇 번 만남을 가졌어요. 하지만 신랑이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데다가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만날지 말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신랑의 마음을 거절하며 나처럼 나이 많고 결혼 생각 없는 여자 말고 진짜 괜찮은 여자를 찾아보라 그랬지요. 문제는 신랑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본인도 결혼에 목매다는 사람 아니라고 거기다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에게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은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성격적으로 워낙 잘 맞다 보니 무난하게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까.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저희 집 앞에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자면서 말이에요. 비록 남자친구로 사귀는 사이긴 했지만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말렸습니다. 당연하죠. 괜히 부모님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다가는 괜한 기대를 하시게 뻔하니까요. 그치만 신랑은 뭘 잘못 먹었는지 그날따라 엄청 고집을 부렸고 기어코 저를 따라 저희 부모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진작부터 딸내미 시집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고향집까지 데리고 온 걸 보고서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신랑은 그동안 결혼에 관심 없다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더니 노골적으로 저와 결혼하고 싶다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때마다 저는 매번 거절을 했고요. 혼자 살아온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의 일상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 나이 먹어서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신랑의 지칠 줄 모르는 적극적인 청혼과 제가 시집가는 것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우리 부모님의 설득에 결국 등 떠밀리다시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야말로 걱정거리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약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두 분 다 신랑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신랑의 결제적인 부분에 대해 처음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난리친 거와는 다르게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뭐 애초에 돈 보고 만난 건 아니긴 했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내미 뒤늦게 시집 보낸다고 기뻐하시던 저희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차마 결혼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더군요. 저는 미용실 하면서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조금 넘고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포함하면 2억 원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재산은 제법 모았구나 하시는 반응이었는데 신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자가 아니었냐며 살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굳이 말한 적이 없기는 한데 신랑 입장에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고 혼자 산다고 궁상맞아 보이는 게 너무 싫다 보니 저 자신한테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미용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꽤나 부자로 보였나 봅니다. 중간중간 의견 차이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며 나름 슬기롭게 해결하며 결혼을 진행했는데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의 보증금을 합해서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모아둔 돈 3천에 시댁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 혼수해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별탈 없이 마쳤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연애할 때는 저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던 신랑이 갑자기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한 달 수입은 대략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랑 역시 그 정도 벌이는 된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결혼하고도 두세 달은 그만큼 벌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 수입을 올리려면 진짜 잠자는 시간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의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400만 원 이상 버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 판단했던 게 저 같은 자영업자야 지금 버는 돈이나 10년 후 버는 돈이나 거기서 거기겠지만 신랑이 하는 일은 데이터가 쌓이고 관련 경력이 쌓일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뭐 영상이 노출되면서 광고비로도 돈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물건들이 팔리는 만큼 또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번이라도 구매 흔적이 있는 고객들의 정보가 쌓일수록 자리를 잡는 시스템이랍니다. 아무튼 신랑이 워낙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는 데다 실제로도 성실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저와 비슷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을 즐길 여유조차도 없고 하다못해 집안일을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내심 집에서 일하는 신랑이 어느 정도는 집안일을 같이 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해야 할 일들만 늘어났을 뿐이었죠. 어쩌겠습니까? 신랑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나도 잘 풀리는 거라 여기고 한동안은 아무 불만 없이 살아줬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일하는 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작업하는 시간보다 낮잠을 자거나 TV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막말로 하루에 1시간을 일하던 10시간을 일하던 벌어오는 돈만 이상 없으면 제가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신랑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400 중반에서 300, 그리고 돈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200만 원도 못 벌어오더군요. 당연히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요. 잔소리도 많이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기도 수차례 했어요. 신랑은 무슨 슬럼프가 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사단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았던 건 딱 하나, 바로 저희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네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결혼은 안 하겠다. 일찌감치 선언하고 속을 오래 썩여드린 게 마음에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참은 겁니다. 물론 신랑이 연애 때처럼 다시 성실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긴 했고요.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제가 이혼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버렸지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어요. 보통 저는 평일날 쉬기 때문에 그날도 미용실을 오픈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축 처지는 게 영락없이 몸살 증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히 무리하다 탈날까봐 점심도 거른 채로 미용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랑은 집에 없었고요. 종종 그 시간에 운동이라던가 산책하러 나갔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신경 쓰지 않고 몸살약을 챙겨 먹었지요. 그리고 큰 방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랑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내 신랑이랑 통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저한테 전화를 잘 걸지 않으세요. 대신에 신랑이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집안에 제가 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신랑 입에서 절대로 그냥 흘려넘길 수 없는 속마음이 마구 흘러나오는 겁니다. 일단 신랑은 저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 보였어요. 일단 수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거기다 집안일 하나라도 제가 시켜 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대요. 사실 예전처럼 일에 몰두해서 살 때는 제가 집안일 거의 다 해줘도 큰 불만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탱자탱자 농땡이 피우며 돈도 안 버는 신랑이 뭐가 이쁘다고 모든 수발을 제가 들어주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정해놓고 신랑한테 집안일을 강제로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저만큼 돈이라도 벌어오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와 신나게 저를 씹던 신랑이 한다는 말이 결혼하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나이가 많아도 저를 골랐는데 가진 건 별로 없는 데다 허구한 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다며 여차하면 그냥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진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저런 걸 남편이라고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었는데 다행인지 신랑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너무 큰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저희 미용실이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법률 사무실이었고 긴 시간 동안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가 살고 있던 신혼집이 전적으로 저만의 재산으로만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리스로 타고 있는 거라 남자 쪽 지분은 제로고요. 결국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랑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결혼할 때 사가지고 들어온 혼수들 뿐이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길래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혼 통보를 곧바로 해버렸네요. 물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까지 그대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말이죠. 신랑은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거나 오해였다. 뭐 그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혼을 하더라도 저의 재산 중 일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어설픈 계산이 있었겠지요. 실제로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며칠 후 신랑은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저더러 자신이 철없는 남편이었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자세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혼하자고 말할 때만 해도 자기 역시 손해볼 것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변호사랑 상의를 한 모양이죠. 신랑은 이전처럼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 수입을 약속하면서 그와 동시에 집안일 역시 알아서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시어머니한테 저를 욕한 건 본심이 아니었다고, 자기 엄마가 하도 저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길래 장단이나 조금 맞춰준 거라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지능이 한참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랑이 직접 자기 입으로 뱉은 말들이 있는데 무슨 택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건지 아무리 급해도 자기 엄마까지 팔아먹는 인간일 줄은 진짜 몰랐네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실망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낼 생각이라고요.
아무리 당신이 감언이설을 한다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태껏 혼자 살아오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단호하게 선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대충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매몰차게 말을 하니 그제야 조금은 알아들은 듯 신랑은 알겠다 한마디를 남기곤 사라져버렸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사실 그 뒤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을 뿐 모든 게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아쉬워하긴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이후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차피 두 분 연세도 있으시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미리 준비한 거라 생각하려고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결혼을 했는지 후회만급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다시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도 저처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가을 신부가 될 예정이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예정이었다는 말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파혼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남자친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진 후 한동안 저 역시도 마음고생을 좀 하긴 했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를 잘하는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아무리 양쪽 집안의 결합이라고는 해도 두 사람만 마음이 맞고 단단하면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제 남자친구만한 남자 찾기가 쉬울 줄 아냐고 아쉬워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파혼을 할 때까지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기는 싫었거든요. 주변에 결혼할 커플들이 사는 것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시부모님이라고 자신만만해도 살다 보면 자연스레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가와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더군요. 완벽한 축복 속에 결혼을 해도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저를 후려치는데 혈안이 된 남친 엄마를 도저히 시어머니로 모실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이별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남자친구 생각도 거의 나지 않기도 하고 동시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었습니다. 늘 듬직하고 자상한 남자친구는 대학생활 내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특히나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제가 가장 신경을 쓴 건 바로 장학금이었지요.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학비 정도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덕분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보다는 공부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고 그렇게 1년을 사귀다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남자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자 말을 했는지 이해해요. 여자친구라고 있어봐야 마음 편하게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어느 남자가 괜찮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저는 이별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알만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쯤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모인 대학 동창 모임에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게 말이죠. 원래도 귀티가 나던 남자친구는 더 멋진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어떤 결점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그런지 저희는 금세 다시금 사랑에 빠져버렸고 2년 반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을 연인으로 지내다 최근 남자친구의 근사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인연이라는 말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 사귀면서 이 사람이 내 인연은 아닌가 싶을 만큼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이 남자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인 거고요. 회사를 다니며 제 나름대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 그맘때쯤에는 저희 집안 형편도 많이 풀렸다 보니 결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집이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생활비를 벌겠다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오신 아빠는 돈이 되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봤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고되고 억세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아빠 연배로 치면 늦은 나이인 서른에 비로소 자리를 잡고 엄마랑 결혼을 하셨고요. 아빠는 친구분과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흐름을 잘 타서 큰돈을 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떼짚어 보거나 그 무렵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저희가 잘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아빠와 동업을 하시던 친구분이 회사 자금을 들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고향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믿을 만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아빠는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셨어요. 비록 고향도 다르고 연결고리도 적었지만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던 사람이라 사업에 껴준 건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은 올라앉게 되니 쭉 전업주부로 지내시던 엄마도 가사도우미며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아빠 역시 마음을 다잡으시고는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친구분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지요. 학원을 다니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겠지만 그마저도 용돈 한 번 받을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아빠나 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집에 오실 때까지 저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문득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가난을 벗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죠. 그렇게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연필을 잡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죽어라 공부를 하니까 고3이 될 때쯤에서는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성적이 좋았네요. 사실 대입 때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를 적극 추천해 주실 만큼 제 성적이 좋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한 단계 아래의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연 많은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가 나고 자란 동네가 부자들이 많기로 이름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대체 나를 왜 좋아하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저의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당연한 순서겠지만 남친 어머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며 저를 반겨주셨고요. 하나뿐인 아들놈이 도통 연애에 대해서는 숙맥이라 걱정까지 하셨다고. 이제 한시름 놓으신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원래 당신은 검소하고 단정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든다. 저처럼 인상이 좋은 아가씨는 처음이라고 하시길래 저도 남자친구도 분위기가 정말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어머님 태도가 싹 돌변하시는 거예요. 뭐랄까 싫은 소리까지는 안 하시는데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반겨주시던 모습과는 달리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신 아들을 만나는 이유가 돈 때문이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저는 남자친구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했었다고, 그리고 결혼 이야기 역시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온 거라 설명을 드렸죠. 물론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한번 코웃음을 치시대요. 요즘 애들은 당신 때랑 다르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가 사랑보다 돈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며 아드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워낙 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할 거라고 우기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뭐하러 물어보신 거냐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자리로 돌아왔고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더군요. 저는 방금 남자친구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자기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면서 단지 양가 집안 차이가 나는 게 조금 걱정된다. 뭐 그 정도 걱정도 못하냐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이 대충 어떤 타입인지 답이 나왔고 저는 2, 3일 정도 고민을 하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남자친구가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아무래도 이중인격 사이코 같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많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헤어질 수 없다며 근 한 달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이별을 생각할 정도로 화가 났다면 자기가 대신 빌겠다고 하면서요. 전화는 물론이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많아요. 그런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질게 밀어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면몰수하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그날 모습이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거기다 1분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남자친구가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해도 저를 지켜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사람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어느 날 밤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누가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술에 취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고 아직 저희 집에 정식으로 인사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얼굴은 아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레 남자친구와의 이별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청혼을 받고 그 집에 인사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요. 아빠와 엄마는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저렇게까지 애절하게 매달리는데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마음 아프던 차에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시작하는 거고 일단은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 달 사이 얼굴이 반쪽이 돼버린 남자친구를 보는데 솔직히 따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남자친구 입에서 놀라운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친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라던 남자친구에게 새아버지가 생긴 건 남자친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랍니다. 당시 어머님께서는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새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 결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상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새아버지께서 애시당초 어머니만을 좋아하셨을 뿐 남자친구에게는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질투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어떻게든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 안달이었고 행여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는 꼴조차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혼자 키우며 돈에 치이던 시절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면서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존재 때문에 엄마가 다시 고생하는 걸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냥 꾹 참고 버텼다네요. 솔직히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 이유는 이해가 되어서 시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이 뻗친 것도 사실이었어요. 돈 보고 남자 고른 건 본인이면서 굳이 우리 부모님 형편까지 들먹이면서 나를 후려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남자친구에 대한 모성애는 한껏 커져버렸어요. 거기다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저랑 헤어지고 난 뒤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저와의 관계에 그토록 집착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까 당장이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었고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법, 제가 10대에 철없던 소녀도 아니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대로 동정심과 모성애 때문에 흐지부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 말을 했고 일주일인가 지나고 저희 세 명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에게 그때는 말이 지나쳤다 사과를 하셨고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께서 비록 어머님보다는 못 살지만 그게 무시받거나 남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를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어른이 이렇게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면 아가씨도 어느 정도는 자세를 낮추는 게 예의가 아니냐 따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만 잘못했다 말하고 있는 게 아마도 못마땅했나 봐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돈 보고 자기 아들 만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자기 아들이 저 없으면 평생 결혼도 안 하겠다. 우겨서 억지로 나온 거랍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집안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거지를 꺼지라고 부른 게 무슨 잘못이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대요. 옆에선 남자친구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괜히 미련이 남은 채로 남자친구와 잘해볼 걸 하는 후회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오늘 이후로 볼 일이 없는 마당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실컷 하고 가자 생각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야말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하나뿐인 아들까지 버려가면서 더럽게 살아온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훈계질이냐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무슨 헛소리냐 받아치길래 당신 불쌍한 아들한테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한테 버림받기 싫어서 지금까지 자기 새끼한테 상처만 주고 살지 않았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인생을 그따구로 살았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나는 적어도 당신 같은 개차반은 아니라고 염장을 질러줬네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가와 그만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한 번 터진 입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이 걱정돼서 사과하러 왔으면 얌전히 사과할 것이지 왜 생사람을 잡아서 당신 아들 또 힘들게 하냐. 그것만 봐도 당신은 엄마 자격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다고 지르곤 나와버렸네요.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빌고 또 빌었지만 이쯤 되니 그런 모습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무슨 애도 아니고 툭하면 눈물부터 흘리는데 순간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착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렇게 약해 빠진 놈을 남편으로 그리고 미친 사페 같은 그 아줌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산다고 상상을 하니 눈앞이 그만 캄캄할 뿐이더군요. 지금 네 눈에는 내가 그저 못돼 먹은 여자로만 보이겠지만 너도 잘 생각해보면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때로는 가보지 않아도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나한테는 그런 길이라고 비록 네가 살아온 인생 자체는 안쓰럽고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희생할 만큼 너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아서 미안하다 말을 했죠. 잠자코 듣고 있던 남자친구도 더는 양심이 걸리는지 더 이상 잡지는 않대요. 그렇게 두 번째 이별을 했고 처음 이별과는 다르게 며칠이 지나니까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빨리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줌마한테 대여서 그런가 남아있는 미련까지 없어진 듯 보였네요. 사실 그 후로 그 아줌마한테 두세 번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남자친구는 지난번처럼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저를 보내주려 부단히도 애를 썼던 거죠. 하지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전화가 왔길래 어설프게 끌려 들어가면 서로 힘들겠다 싶어서 아주 단호하게 잘라냈네요. 그리고 진짜로 아드님을 위한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나한테 했던 것처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엄마다운 엄마가 되시길 바란다며 제 나름대로 진심 어린 충고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자친구가 불쌍하긴 하지만 남자로서 미련이 남았다기보다는 단지 불행하게 자라온 과거에 대한 측은지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 곧 30이 되네요. 한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어떤 방식으로든 상식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생기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